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아직 3월 말이긴 하지만 식목일은 조금 남았습니다만 전국 야산에서는 미리 묘목을 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4월 5일 식목일에 나무를 심는 것이 부적합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언제부턴지 3월에 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4월엔 이미 꽃이 피고 있어서 생육에 불리한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식목일 날짜를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미 식목일에 식목 행사를 하는 관련 기관이 26%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큰 불이 나고 있고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나무 심기 좋은 시기에 지자체에서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 그루쯤 심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목일이 생긴 지 80년 만에 식목일을 바꿀 정도로 변한 기후가 실감이 나는데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정치 한판, 이슈 책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3월 25일 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봉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소식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산하 해양연구센터가 12년 만에 결국 여수를 떠나서 경남 사천으로 이전하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연구기관을 추가로 유치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이전하게 됐다는데 지역사회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해양연구센터는 오는 5월 중순 여수 세계박람회장 안에 있는 사무실 임대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해양연구센터는 이후 계약을 다시 하지 않고 경남 사천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 2007년 설립 후 충남 태안군에 자리 잡았다가 2011년 경남 사천 그리고 2013년에 여수로 이전을 했었는데요. 당시 여수 돌산청사에 입주를 했다가 2017년 여수 세계박람회장 국제관으로 옮겼었고요. 예. 이번에 그 이전이 확정이 된다면 거의 뭐 확정적이긴 한데요. 아무튼 박람회장 입주 후 8년 또 여수로 이전한 지 12년 만에 사천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이 지역사회에서는 여수시나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협상을 잘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모든 지자체가 공공기관이랄지 뭐 산하기관들을 유치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도리어 이제 뺏기게 되니까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 여수 해양연구센터 이전설은 지난해부터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센터 측은 그동안 비싼 임대료 탓에 사천시가 무상부지 제공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자 긍정적으로 이전을 검토를 했었거든요. 예. 센터 임대료를 보니까 관리비와 공공요금 등을 포함해서 한 달 800만 원, 1년으로 계산하면 1억 원이 지출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박람회장 관리 주체인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해 논란이 일자 임대료를 최대 50% 절반까지 감면 조치를 했습니다. 예. 또 여수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임차료, 비용 보조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를 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되지가 못한 겁니다. 여수시는 2021년 6월 웅천과 돌산 등 지역 내 6곳의 시유지를 마련해서 센터 측에 부지 제공 협의를 제안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무산이 됐고요. 센터 특성상 해상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를 해야 하지만 여수시는 공장부지 등을 제안하면서 지원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런 비판도 나왔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을 유치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역 정치권의 반발도 나오고 있죠. 네, 지난해 상당히 좀 시끄러웠었죠.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4월 성명을 내고 해양연구센터 존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을 했었습니다. 당시 여수시의회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 공존하는 여수에 센터가 있어야 한다. 지난해 4월 성명을 발표하고 국립공원공단 국회를 방문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또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를 여수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만큼 국가사업과 연계한 시책 추진 또 해양 연구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여수 존치를 강력히 강조를 해왔었죠. 예.
여수시 관계자는 지역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크지만 지자체 간의 임대료 등 비용이나 지원의 차이 때문은 아니고 국립공원공단 측에서 사천의 해양기후 대응 안전센터를 신축을 하면서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역이 알려진 거하고 다르다. 그렇게 사실관계는 더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고요. 예. 참고로 이 센터는 국립공원공단 산하기관 국립공원연구원 해양연구센터로 연구직 등 25명이 상근하는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네, 이유가 뭐 어찌 됐든 이 해양 관련된 공공연구기관이 여수를 떠난다는 자체만으로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자, 맞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 산단 위기 관련해서요.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 이런 논의가 꾸준히 나왔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현장 실사단이 어제 여수 국가산단을 방문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을 비롯한 중앙부처 관계기관과 실사단 22명이 어제 여수 국가산단을 찾아서 현장 실사를 벌였는데요. 예. 정부 실사단은 여수 국가산단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서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등을 차례로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여수시청에서 지자체, 유관 기관과의 위기 상황 종합보고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석유화학 산업의 현실과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점검을 했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전남도와 여수시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장 가동률 저하, 또 고용 불안, 경기 실사 지수 악화, 또 산업 패러다임 변화, 탄소 중립 정책 강화 등으로 여수 석유화학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여수 산단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과 시급성을 강력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예. 이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여부는 산업위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되는데요. 만약 지정이 되면 2년간 석유화학 산업 관련 기업의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자금 지원이나 또 연구개발, R&D 판로 개척, 고용 안정 등 다양한 사업이 지원이 되는데 만약에 된다면 약간이 숨통은 트일 수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이상 한파로 인한 봄꽃 축제 이야기입니다.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해적인 3월 한파가 이어지면서 전남 대표 봄꽃 축제들이 잇따라 좀 흥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른바 폭망했다 그러죠. 예. 네, 지난 15일 개막해 막을 내린 구례 산수유 축제 방문객을 보니까 28만 7천 명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예. 2024년 같은 경우에 35만 명, 그리고 2023년 36만 명의 방문객이 찾았는데 당시보다 한 20% 가까이 급감한 수치입니다. 아무튼 3월 중순까지 지속된 한파가 개화가 늦어지면서 구례구는 축제 기간을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늦춰서 개막을 했습니다. 보통 매화축제와 같이 개막을 하는데 늦춘 거죠, 구례는요. 예. 하지만 축제 막바야지인 지난 주말에야 산수유꽃이 완전히 개화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도 열렸었는데 이건 좀 어떻게 진행됐나요? 꽃이 많이 안 폈다고 들었는데 여기도. 많이 안 핀 정도가 아니고 거의 꽃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올해 방문객을 보니까 3만 명이 방문을 했더라고요. 예. 2024년이 4만 명이었고 2023년은 7만 명인데 그때 당시에 절반 넘게 줄어든 거죠. 예. 네, 앞서 지난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 열린 광양 매화축제장을 찾은 방문객 역시 37만 명으로 지난해 70만 명 대비 반토막이 났고요. 2023년 같은 경우는 91만 명이 찾았는데요. 그때보다 와. 60% 가까이 급감을 했습니다. 예. 축제가 끝난 뒤에 지금 이제 정말 이쁜데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17일부터 23일까지 2주일 동안 축제 기간 방문객의 60% 수준인 15만 명이 현장을 찾았더라고요. 예, 뒤늦게 또 핀 꽃 때문에 상충객들도 늦게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예쁩니다. 지금은요. 예, 지금이 제일 또 예쁘게 또 뒤늦게 활짝 피어 있다는 소식까지.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이슈 체크,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를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4월 2일이죠.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전남 동부권을 보니까 광양시와 또 고흥군에서 기초의원 1명씩을 뽑게 되더라고요. 네, 이번 4.2 재보궐선거에서는요, 이 전국적으로 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5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을 뽑습니다. 총 23곳에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예. 이 광양시 경우에는요, 신용식 전 광양시의원의 당선 무효 확정으로 이 중동을 중심으로 한 다선거구가 선거를 준비 중이고요. 고흥군은 신건호 전 고흥군 의원이 이 지난해 8월 당선 무효 확정을 받아서 관영면, 남양면, 동강면, 대서면 지역인 나선거구가 선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지난 20일부터 선거 운동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재보궐선거가 진행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사실 뭐 여수나 순천 등에서는 전혀 뭐 선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지만 네. 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서는 현재 후보들의 공개 연설이나 또 대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좀 선거운동 분위기가 느껴지던가요? 네, 광양시 다선거군요. 3명의 후보가 출마합니다. 예. 특히 중도의 경우는요, 광양 시민이 밀접해 있는 광양의 중심지예요. 중동.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중동 거리에는 세 후보의 거리 유세가 한창입니다. 어허. 제가 오늘도 보고 왔거든요. 예. 그 시민들 만나면서 인사도 하고 또 뭐 명함도 악수도 나죠. 하고. 그렇죠. 네네. 거리를 다니면서 유세가 한창이었어요. 또 예. 홍보 차량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이제 시의원들도 이제 홍보 차량으로 그렇죠. 보통 그 기초 선거랑 똑같이 맞아요. 진행을 하고 있군요. 네, 네. 그러니까 중도에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새 후보니까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자주 이거. 마주치기도 그렇죠. 네, 후보들끼리. 맞아요. 그러니까 홍보차를 통해서 후보의 선거 공약을 알리기도 하고 또 곳곳에서 후보들에게 명함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뭐 어떤 선거든 안 중요한 선거가 없겠지만 이번 재보궐 선거는 기존의 재보궐 선거와는 조금 다른 게 이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과 탄핵 정국 속에서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뭐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일이지만 아직까지는 탄핵 선고가 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음 주에 지금 4월 2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투표가.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앞두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 이후 치러진 첫 선거다 보니까요. 이번 선거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정치를 바라보는 이 국민들의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어허. 하지만 지역에서는 이런 예상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래요. 이번에 좀 예상했던 것보다 재보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진다고 하죠. 네, 일부 시민들은요 어떤 후보를 뽑을지가 아니라 투표를 할지 말지를 고민할 정도로 이 재보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특히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투표에 대한 의지가 좀 낮았는데요. 특정 정당이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 학연, 지연 등 연결돼서요 투표 의지가 좀 낮아졌다고 얘기합니다. 또 광양 경우에는 특이하게요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역 이사를요. 그러니까 광양에서 뭐 나고 자란 분이 아니라 네. 타지에서 유입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좀 더 안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허. 또 꼭 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시민들은요. 현재 우리나라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민들의 한 표라고 전했습니다. 광양 시민 얘기 들어보시죠. 생각을 안 해봤어요. 똑같아요, 다들. 저는 편파는 없는데 다들 똑같아가지고 거짓하기가 싫더라고요. 옛날부터 민주당. 우리 자석들도 우리 집이 시방 10표가 넘어. 해야지. 네가 저래놓고 더 관심이 없지. 우리나라 시방 망하고 있어. 누가 어찌 됐든가 말든가 대통령이 들어앉아야 뭘 나라를 바로 잡든가 할 건지. 어린 더 관심 없는 것 같아.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만 생기라고 너무 모대하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 투표 됐지만 안 해보려고 그래. 거의 간다. 그냥 나몰라라 그런 식이라. 그러면 보통 분들이 아니라 서민들은 아예 못 살아 이제. 너희들 해라 그런 식이라 지금. 4월달에 투표하게 되면 그때 이제 누구를 해야 되는가 한번 짚어봐야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내렸어요. 네, 물론 이 재보궐 선거가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뭐 시의원, 군의원을 뽑는 선거다 보니까 대선이나 총선처럼 무게감 있는 선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터뷰를 들어보고 오니까 많은 시민분들의 반응은 썩 뭔가 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느낌? 네, 맞아요. 달가워하지 않는 느낌? 그리고 약간 지금
전국 때문인지 화가 좀 나 계신 맞아요. 느낌을 네, 좀 맞습니다. 받았습니다. 네. 그래도 이 지역을 위해서 뭐 남은 1년여 동안이지만 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잘 뽑는 게 중요하겠죠. 네, 선거 때마다 시민들의 후보자에게 바라는 게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시민들은요, 누가 됐던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줄 수 있고 또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후보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럼요. 네, 이 선거운동 할 때는 열심히 인사하고 다니지만 당선되면 그런 모습이 사라지는 게 가장 아쉽다고 얘기하는데요. 예. 시민들을 위한 지역 일꾼이라는 첫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저 아무래도 아이 키우니까 교육 친화 도시라고 하시는데 특별히 제게 느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전라남도 전체 어떤 그런 정책으로 따라가는 거지 광양시만의 특색 이런 거는 네, 그런 정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누가 됐든 간에 뭐 당을 떠나갖고 우리 시민들 생각해주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제비는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선되기 전에. 근데 다 똑같은 들이라. 당을 떠나서 진짜 이 지역에서 하다못해 의원이요 시의원이라도 일을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주라. 아이 같은 갖추면은 가냥에다 뭘 잘 일할 수 있는 사람, 말 한마디로 상배 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지 이제. 무조건 당 보고 찍으면은 아니라 보고 진짜 여기서 일할 수 있냐 없냐 이제 그런 걸 봐야 돼. 괜히 말로만 해갖고. 아이고. 네, 이 지역 사투리로 진짜 네. 간양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 그리고 많이 또 하시는 말씀들이요. 당을 떠나서 그렇죠. 정당을 떠나서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네, 각 지역 선관위에서는 지역의 세대의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의 또 선거 공보를 발송을 한 상황입니다. 지역 선거를 앞두고 또 유권자들의 유의사항도 있다고요. 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를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또 메시지나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투표할 때요, 투표지를 촬영해서 SNS 등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4.2 재보궐선거인데요. 이날은 선거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4월 2일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히 사전 투표일이 중요하겠죠. 네, 이번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일은 오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 각 지역 사전투표장에서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이 사전투표와 관련해 전남 선관위 오경진 공보계장 인터뷰 통해 들어보시죠.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하여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소 안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의 동선이 구분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안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내 선거인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반면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조기 대선의 모의고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함을 뜻하는데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소중한 한 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4.2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시민들의 반응 그리고 또 유의해야 할 점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슈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과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네, 두 분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서 의원님. 예, 뭐 잘 지냈고요. 그 광양 매화 축제가 진작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꽃이 전혀 안 피어가지고 예, 상품객들이 예. 굉장히 좀 이렇게 아쉬워하셨는데요. 맞아요. 제가 며칠 전에 뭐 꽃 구경을 간 건 아니고 일 때문에 갔다가 봤더니 꽃도 많이 피었고 축제 기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요즘 마음 많이 좀 심란하시고 어수선하시겠지만 또 시간 내서 광양 매화꽃 좀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네, 일단은 탄핵 결정이 너무 안 나서 저도 좀 굉장히 뭐랄까요, 좀 걱정하면서 보내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국회에서 연금 개혁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 예. 또 젊은 세대들의 많은 문제들 제기들이 있고 또 국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국회의원들이 또 의기투합하는 일들도 있어가지고 연금 개혁 때문에도 굉장히 또 바쁜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주제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 우선 헌재 판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서 의원님. 예, 이제 기각을 예상하는 분들도 계셨고 인용을 확신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결국 기각됐습니다.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은 이미 확인된 내용이었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파면을 할 만큼 중대성이 있는가 이런 문제였는데 이제 다수의 재판관들이 중대성이 없다 이렇게 본 거고. 예. 또 일부 재판관은 그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가결 정족수를 대통령에 준해서 3분의 2로 봐야 한다면서 각하 의견도 냈고요. 예.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는 있으나 그게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임명 보류를 선언하자마자 탄핵 소추를 의결한 만큼 한덕수 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이제 결정을 했어요. 예. 탄핵이 기각된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분노를 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정 내용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면 각 재판관들이 나름 논리적 판단을 했음을 알 수는 있었는데요. 예. 저는 이 대목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파면은 면했습니다. 그러나 파면을 면했다고 해서 헌법 위반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습니다. 네, 뭐까지요? 헌법 위반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 예. 이 점을 좀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마흔액 재판관 빨리 임명하고 경제를 포함한 국정 안정에 전력을 다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 지난주에 헌재가 그 한덕수 총리 기각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윤 대통령 선고 날짜랑 관련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로 한 총리 선고가 먼저 기각으로 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윤석열 탄핵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예. 어쨌든 한덕수 기각 윤석열 인용을 가정한다면 국무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되돌려 놓고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국가를 위해서 낫다는 판단 이걸 이제 헌재가 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그걸 그렇게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천하람 대표님께서는 헌재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는 걸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예. 제가 그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을 보면서 예. 야, 이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오래 걸리는 게 이유가 있구나.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이게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각자 본인들의 어떤 판단을 다 피격하려고 하고 그걸 또 별개의 의견이 됐던 뭐 반대 의견이 됐던 다 남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도 그럴진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는 이게 얼마나 더 어떻게 보면 치열하고 또 더 본인들의 어떤 논지를 관철하려고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탄핵 심판이 참 오래 걸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중대성 요건, 그러니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가라는 것을 여전히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한덕수 총리 탄핵에 개혁신당도 찬성을 했었는데 예.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고 있는 시기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갔다가 탄핵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그랬다면은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 조금 더 중하게 판단되지 않았을까. 지금 와서 보면 한덕수 총리 탄핵을 너무 서둘렀던 거 아닌가 하는 후회가 좀 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점은 한덕수 총리가 어떤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논쟁이 있을 수 있고 헌법재판관들은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예.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다라는 거는 뭐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중대성 요건을 신중하게 본다 하더라도 예. 대통령에 대해서 기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한 인터뷰에서요, 천 대표님께서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관련해서 사실상 패자는 국민의힘이다라고 주장하셨더라고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보신 거예요?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에 사실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각될 거라는 얘기는 잘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주로 했냐면은 예.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제 그 한덕수 총리 결정문 내용을 보면 예.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각하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0%가 됐다. 그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에서 가장 크게 공격했던 것이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때는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의결을 했는데 왜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는 내란 죄는 빼고 내란 행위만 다투겠다고 했냐. 이러면 이거 절차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아무런 문제를 쓰지 않았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아주 작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총리 사건 이겨가지고 의기양양하다면은 지금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줄어든 상황 자체가 저는 국민의힘의 사실상의 패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요한 건 대통령 탄핵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통령 탄핵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예. 대통령 탄핵 사건과 논리적으로 이어질 만한 부분들은 최대한 쓰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계엄이 적법한지 불법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쓰지 않았고요. 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국회의 탄핵 소추 과정이 문제가 있냐 없느냐의 부분에서는 예. 문제가 있었으면 판단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한덕수 총리 때도 문제가 없었으면 윤석열 대통령 때도 문제가 없는 없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되게 클리어가 됐고 예. 또 이거는 뭐 제가 약간 희망 섞인 얘기입니다만 예.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없다 그랬는데 만약에 비상계엄이 적법하다라고 봤다면 오히려 그 앞 단계에서 비상계엄이 적법하기 때문에 개입을 했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에서 절차적 부담 이런 부분들 또 비상계엄의 어떤 법적인 판단 이런 부분들도 그래도 꽤 유리하게 탄핵 인용 쪽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이번 대통령 탄핵에 이번 한덕수 총리 기각 사건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사안이 달라요. 저는 윤석열은 파면될 걸로 확신하는데요. 예. 최근 이제 선고가 늦어지면서 온갖 흉흉한 소문이 또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이 돼서 좀 생각을 깊이 해봤는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술기운도 아니었을 텐데 야당 전부를 종북 좌파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일거에 척결한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 미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거나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결정문을 쓰는 것 이게 현재 재판관들이 법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이제 일각의 우려처럼 헌재가 윤석열 탄핵을 지각한다면 그건 대한민국 국군의 쇠락을 걱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역사의 범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가 기각되면서 민주당의 탄핵이 실효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내 비명계에서도 지금 당내 전략 부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던데 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물론 이제 대명천지 21세기에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군인이 난입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단호한 의지와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내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나갔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은 뭐 동의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너무 좀 강경 일본도 아니었나 하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예. 아까 최나람 대표도 한덕수 탄핵을 너무 서둘렀던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저는 그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예. 그 당시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할 게 아니라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면 어땠을까 하는 점인데요. 야당이 한덕수 탄핵을 결정할 때 이제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예. 쭉 지금까지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현재는 탄핵 상황에서 6인 재판부의 어려움 내지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구인 완전체 헌재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고 예.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문제 없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한덕수의 대행을 상대로 재판관 미임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면 그때 당시 현재는 6인 재판관 체제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도 빨리 유언 결정을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결정이 헌재에서 나왔다면 한덕수 총리는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을 거고 만일 임명하지 않으면 그때 탄핵했어도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헌재 결정이 있고도 임명하지 않은 행위 이거는 뭐 이번 탄핵 그와 좀 상황이 완전히 달라서 완전히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랬다면 이제 탄핵도 인용이 됐을 거고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 탄핵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천 대표님께서는 이 민주당 내에서 탄핵의 실효성이 있는가라고 나오는 이 비판 여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한덕수 총리 탄핵은 그때 당시로서는 나름대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 이제 어쨌든 헌법재판관 3인을 다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는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서두를 필요가 있었던 것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여했지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감사원장이라든지 검사 3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탄핵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민주당이 주도해서 탄핵을 하다 보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너무 무게감도 떨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다른 사건들이 없었다면 대통령 탄핵이 조금이라도 더 빨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의 굉장히 큰 자충수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서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비상계엄 이 내란 사태가 발생을 했으면 빨리 내란을 척결하고 내란 주범인 윤석열을 빨리 파면하고 예. 처벌을 하고 여기에 집중을 했어야 해요. 근데 이거저거 다른 문제들이 계속 그 탄핵이 반복이 되면서 이 탄핵 이 과정이 내란 수계를 그 파면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여야 간의 그 정치적 갈등의 하나인 것처럼 돼버렸거든요. 예. 이것들이 이제 보수층이 더 결집하게 만든 요인들도 있었고 아까 천하람 대표가 지적했던 대로 현재 그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요인도 됐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너무 강경 일본도였다. 너무 많은 사안을 한꺼번에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지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한편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재탄핵 추진을 좀 시사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서 의원님? 저는 이제 차상목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거 이건 헌법 위반. 이건 이제 그 분명하고요.
근데 현재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에 위반되기도 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중대성이 있다.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예, 한덕수 그러나 국무총리 재탄핵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 어떻게 보세요?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도 지금 추진을 시사하고 있더라고요, 민주당이. 예. 뭐 예. 시사를 하던데요. 저는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요. 예. 탄핵 사유가 있다고 해서 모두 탄핵을 추진하면 안 되는 거다. 그건 이제 무엇보다 최상목 대행 말씀을 좀 드리면 탄핵 선고 전에요. 그러니까 한덕수 탄핵 선고 전에 최상목 대행을 탄핵을 하면 국정 불안정이 완전히 더 커질 우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한덕수 총리가 복귀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닌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탄핵을 추진할 헌법상의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지금 권한 행사를 좀 자제해야 할 단계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한덕수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또 탄핵을 하게 되면 예.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그 비상계엄 이 내란 사태의 종식과 그를 통한 국정 안정화보다는 더 큰 정쟁의 과정으로 좀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천 대표님께서는 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재탄핵하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죠. 지금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잘 마무리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조기 대선하고 다시 정상적인 형태의 정부를 꾸리면 되는 것이지 한덕수 총리 재탄핵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을 추진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게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덕수 총리 저도 불만도 있고 마흔역 재판관 임명 안 하고 있는 거 분명한 위헌인 것도 맞지만 어쨌든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왔을 때 안정적으로 선거를 관리하고 또 대외 신임도를 유지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더라도 지금 재탄핵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내일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또 앞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2심 법원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거라고 보세요? 서동용 의원님. 예. 이제 법원이 형사사건 재판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또 형량을 어느 정도 할 건지를 결정하려면 기록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한 후에 관련 법리를 적용해서 최종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기록 자체를 전혀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언론 보도만 보고 이게 유죄일지 무죄일지 형량이 어느 정도 될지 이런 부분을 저는 좀 예상하기는 어려워서요. 예. 예, 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예상은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2심에서도 혹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에 어떤 파장이 좀 우려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그런 경우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되고 대통령 임기를 채우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지금 하고 있는 재판이 중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와 반대되는 견해도 많이 있고요. 예. 그렇긴 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피선거권이 상실되지 않으니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건 법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 문제는 이제 국민인데요. 예. 국민들께서 이를 허락하시면 가능하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 의사는 여론의 추이로 나타날 것인데 참고로 이제 얼마 전에 한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예.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는 경우 대선 출마에 찬성하느냐라는 걸 물은 적이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도 반대가 더 높기도 했습니다만 호남에서는요. 그런 경우라면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56%였고 출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36%였습니다. 이제 이런 호남의 민심들이 있는 거니까요. 예. 이제 내일 판결이 민주당 주장처럼 또 이재명 대표 주장처럼 무죄가 나오면 다행이겠고 만약에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이러한 여론의 흐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면서 뭐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천하람 대표님께서는 내일 선고를 예측하시는 것도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사실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만 그래도 유무죄에 대한 결론이 대폭 바뀌지 않는다면 피선거권 상실 이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건 그냥 일반적인 추측이고요. 예. 말바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까지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예. 이게 더불어민주당 내부 문제가 아니고요.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취약한 지위에 있게 되는 대통령이 되거든요. 취약한 지위. 예. 네, 대법원의 볼모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이 언제라도 선고를 해서 유죄 판결을 확정해버리면 대통령직이 상실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법원장이면은 법원 수건 사업들 다 뜯어낼 겁니다. 법원도 수건 사업들이 있거든요. 뭐 해사법원, 노동법원 신설하고 싶어하고 법원 예산이나 뭐 직급이나 이런 것들도 다 올리고 싶어 하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그거 안 들어줄 도리가 있을까요? 안 들어주면 대법원 눈 밖에 나면은 자기 재판을 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작은 예를 하나 들었지만 예.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는다. 대통령이 대법원에 볼모가 되어 있는 상황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100만 원 미만형은 지금 보고 계시지 않은 상황이고 똑같이 아니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는 부담을 엄청나게 많이 덜게 되겠죠.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렇다라고 주셨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 즉각 윤 대통령 파면 선고하라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법원 대장동 재판에 별도의 사유서도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했고요. 이런 이 대표의 행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 의원님. 예, 이제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추진했던 야당의 대표로서 비판적 견해를 밝히는 거 이건 당연한 일이겠지요. 예. 그 견해 표명을 개인 재판 문제와 연결시켜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별도의 사유서도 없이 법정에 나가지 않았다. 이거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가 아닐까 싶어요. 대통령을 목표로 하는 정치 지도자라면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 시선을 의식해야 할 텐데요. 예. 국민들은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 지도자가 법원이 정한 합법적 절차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여부, 이거를 그에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가 이런 것과 연결시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같은 일들은 뭐 구체적인 내부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는 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천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거는 내로남불이죠. 그 헌법재판소 보고는 신속한 재판을 하라라고 하면서 법원이 신속하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뭐 사유서도 안 내고 불출석한다.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정치가 어떻게 보면 너무 연예인들보다도 낮은 수준의 도덕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연예인, 특히 국민적으로 이미지가 좋은 연예인이 법원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과태료 받고 나 그냥 안 나갈란다 했으면은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인데 연예인들보다 낮은 수준의 도덕 기준이나 법률 준수 기준에 맞춰서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홈플러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홈플러스가 거액의 차입급 상환 부담과 또 경영 실적 악화로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순천에도 지금 2개가 있고 광양에 1개 등 지역에도 대형 홈플러스 매장이 좀 있는 만큼 지역에서는 지금 고용 불안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동용 의원님? 예, 지금 뭐 연일 그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회사가 어려운 회생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가 관련 펀드를 운용해서 1조 원대의 큰 수익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도 없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그래서 모럴 해저드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고요. 또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P 등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게 사기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이 문제에 관련한 그 논란들이 이제 보통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선 이제 노동자들의 경우 이제 앞으로 이렇게 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여러 가지 좀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서 고용 불안 문제는 있겠으나 노동자들의 그 임금은 이제 공익 채권이어서요. 회생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보전이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 입점 상인들이요. 입점 네. 업체들 그리고 납품업체들 이런 분들은 그 채권을 그 회생 채권이 돼가지고 온전히 보전받을 수 없는 그럴 가능성들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좀 클 것이어서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천 대표님께서는 이런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고용 불안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 예전에는 대형마트가 굉장히 잘 됐는데요. 요즘 이제 쿠팡 같은 온라인과 경쟁하다 보니까 홈플러스마저도 휘청거리는 그 상황이 왔습니다. 물론 뭐 MBK의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 봐야 되겠지만, 예. 이제는 대형마트에서 계속 근무하는 분들이 일자리를 지키려면 온라인과의 경쟁에서 대형마트들이 좀 뒤처지고 있는, 내지는 규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은 홈플러스지만 앞으로 뭐 이마트가 됐든 다른 마트들도 지금 모든 게 온라인 쇼핑에 잠식당하는 시대에 안전하지 않다. 저는 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당장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회사가 갑자기 휘청거려가지고 일자리가 갑자기 사라지는 일은 없도록 저희 정치권도 잘 챙겨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이걸 개입을 할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천 대표님? 뭐 사실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뭐 아까 서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듯이 법원에서도 기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고려할 것이고 근로자들 보호도 할 겁니다. 동시에 저희 정치권에서도 이 MBK 같은 지금 펀드들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또 묻고 따져보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라디오 전망대 3월 25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